북한이 6개월 만에 최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실패했지만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다는 위협을 가한 겁니다.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도 함께 쐈습니다. 연이은 도발에 한미는 오늘까지로 예정됐던 공중연합훈련을 연장했습니다. 이 소식을 먼저 짚고 이태원 참사 뉴스를 본격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김민광 기자입니다. 북한은 오늘 오전 7시 40분 평양 순안 일대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최신형인 화성 17형으로 추정됩니다. 2단 분리까지는 성공했지만 마지막 단계에서 동해상에 추락한 것으로 탐지됐습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미사일의 최고 속도는 마하 15, 고도는 1920km, 비행거리는 760km에 이릅니다. 비록 실패했지만 기술적 측면에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지난 3월에는 단분리조차 못하고 초기 단계에서 폭발했고 지난 5월에는 고도와 사거리를 크게 낮춰 축소 발사했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도 같이 발사했습니다.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 안정을 해치는 중대한 도발 행위이며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한미는 오늘 끝날 예정이던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을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북한은 이 훈련을 빌미로 연일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북한과 사실상 강대강 대치를 선언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네, 어제는 우리를 향했다면 오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는 다분히 미국을 보고 쏜 겁니다. 그런데 ICBM 발사가 계속 실패하면서 당분간 우리 쪽을 겨냥한 대남 도발에 집중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정재용 기자입니다. 북한이 ICBM을 쏜 건 지난 5월 이후 6개월 만입니다. 하지만 궤도 진입에 최종 실패하면서 체면을 구겼습니다. 기술적 측면에서 아직 완성된 단계가 아닌 걸 재확인한 셈입니다. 이 때문에 이번 도발을 놓고 미국이 심각한 위협을 느끼지는 않을 거란 목소리가 나옵니다. 북한의 ICBM에서 위협을 느끼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날아가 봐야 기폭 장치가 고장이 나서 안 터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실패한 화성 17형을 기술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분간 ICBM 발사 시험 대신 7차 핵실험에 나설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대남 도발 수위를 끌어올려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우회 전략에 집중할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북한의 전술핵은 실전 배치 단계다. 반면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체계는 당분간 어렵다. 따라서 위험은 우리는 가까이 있고 미국은 멀리 있는 상황이에요. 한미가 공중연합훈련인 비질런트 스톰을 연장하기로 하면서 북한의 대남 도발도 대담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정재윤입니다. 북한이 분단 이후 처음으로 NLL 이남으로 미사일을 쏜 어제 우리 군은 미사일을 발사하며 전투력을 점검하는 데 잇따라 실패했습니다.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 한 발은 발사 직전에 취소됐습니다. 또 목표물을 찾아가 요격하는 첨단 무기 청궁 미사일은 공중에서 폭발해버렸습니다. 이금평 기자입니다. 공군은 어제 유도탄 사격 대회를 열고 미사일 대비 태세를 점검했습니다. 그런데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이 말썽을 일으켰습니다. 2발을 쏘기로 했지만 한 발만 성공하고 나머지는 발사 직전 취소됐습니다. 요격 시스템의 핵심인 레이더에서 오류가 발견된 겁니다. 패트리엇은 대공방어 핵심 무기로 미국의 품질 관리를 받습니다. 이날 대회에선 우리 기술로 개발된 청궁 미사일도 발사에 실패했습니다. 청궁은 25km를 날아간 뒤 목표물에 닿기 전 공중 폭발했습니다. 청궁은 레이더가 표적을 탐지하면 목표물을 찾아가 요격하는 첨단 무기입니다. 요격 미사일은 이상이 발생하면 다른 항공기와 충돌 등 안전 문제 때문에 스스로 폭발하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역시 통제 레이더와 교신에 문제가 있던 걸로 추정됩니다. 2015년 실전 배치된 청궁이 발사에 실패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공군 관계자는 이번 발사는 성공 여부보다
장병들의 기량 점검이 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현무 미사일이 거꾸로 날아가 떨어지거나 에이테킴스 미사일이 비행 도중 사라지는 등 미사일 발사 실패가 잇따르면서 군 전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이근평입니다. 이태원 참사는 국가 재난 대응 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했는지를 보여주는 비참한 예시입니다. 그 시스템의 중심에 있어야 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관련해 저희 JTBC가 두 가지를 새롭게 취재했습니다. 하나는 대통령에게 어떻게 보고가 됐는지 그 절차를 모르겠다는 이 장관의 발언입니다. 또 하나는 이 장관이 보고를 한 게 아니라 오히려 대통령이 먼저 전화를 해 지시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둘 다 국가 재난 대응 체계가 막힐 대로 막혔다는 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조소희 기자입니다. 정부 서울청사로 출근하는 이상민 장관은 이태원 참사 보고 시점에 대한 질문에 입을 닫았습니다. 대통령실보다 보고 늦게 받으신 거 입장이라고. 중대본 때문에 먼저 이동해야 되겠어. 네, 이동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원론적인 답변만 했습니다. 그런 것보다 이제 사고 수습에 전념하면서 고인들을 추도하고. JTBC 취재진은 따로 이 장관을 만나기 위해 기다렸습니다. 왜 대통령보다 늦게 보고를 받게 된 건지 재차 물었습니다. 대통령보다 늦게 보고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금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통령께서 정확히 보고 있었잖아요. 하지만 소방청을 관할하는 이 장관은 1시간 5분이 지난 오후 11시 20분 첫 보고를 받았습니다. 재난 대응 주무장관이면서도 오후 11시 1분에 보고받은 윤석열 대통령보다 19분 늦게 상황을 파악한 겁니다.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국가 재난 시스템의 단면입니다. 게다가 늑장 보고와 대응에 대한 비판이 며칠째 이어졌는데도 대통령이 어떤 절차로 보고를 받았는지 모르겠다고 답한 겁니다. 이 장관은 참사 하루 뒤 150명 넘게 숨진 게 알려진 시점에서도 우려할 정도 인파는 아니었다는 상황 인식을 보였습니다. 그 전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고. JTBC 조소입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당혹스러운 상황은 또 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이상민 장관이 참사를 대통령에게 보고한 게 아니라 대통령이 먼저 전화를 걸어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 장관이 사태를 제대로 파악하기엔 무척 부족한 시점에 섭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난대응 주무장관이 어떤 지휘를 어떻게 할 수 있었을지 의문입니다. 최수영 기자입니다. 이태원 참사 당일 윤석열 대통령은 한호섭 국정상황실장에게 밤 11시 1분에 첫 보고를 받고 긴급 대응을 당부했습니다. 이후 소방청의 사고 내용과 현장 사진, 영상을 수차례 보고받았습니다. 첫 종합 지시를 내린 건 11시 21분. 윤 대통령은 이때쯤 이상민 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긴급 대응을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JTBC에 거의 실시간으로 지시사항이 장관에게 통화로 전달됐다고 했고, 또 다른 관계자도 지시 내용이 정리된 직후 행안부 장관과 전화로 경찰 대응 등의 지시를 내려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관이 참사를 처음 보고받은 건 11시 20분, 대통령에게 전화가 오기 직전입니다. 이 짧은 시간에 상황 파악을 모두 하긴 힘들었을 걸로 보여 대통령에게 지시를 받고도 제대로 된 대응이 가능했을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윤 대통령은 이 장관과 통화한 뒤에도 행안부 장관을 중심으로 대응하란 긴급 지시를 또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 장관의 지휘 관할에 있는 경찰청장은 참사 당일이 지나 첫 보고를 받는 등 경찰 수뇌부의 인지와 대응은 부실했습니다. 참사 다음 날 이 장관은 경찰을 더 투입했다고 해도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는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이나 소방 인력이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JTBC 최수연입니다. 시스템의 치명적인 문제점도 드러났습니다. 112 신고가 재난관리의 주무 부처인 행안부로 전파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행안부 소속인 걸 생각하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행안부는 119 신고만 받는다. 이 규정에 얽매여 있는 게 문제였습니다. 시스템과 규정 탓만 할 수도 없습니다. 그걸 만들고 고치는 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은 행안부 산하입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13개 부처 직원들이 24시간 교대로 근무합니다. 재난 상황에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허점이 있습니다. 112 경찰 신고를 전파받지 못하는 겁니다. 압사 위험을 알리는 112 신고는 참사 당일 오후 6시부터 98건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재난상황실로는 한 건도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112와 관련된 사항들은 아직까지 이제 저희가 그런 받을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서 그 부분은 조금 우리가 미비하다고 생각해서 현재로선 119 신고만 재난상황실로 전달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참사 대응 과정에서 이 전달도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119로 이태원 구조 요청이 처음 접수된 건 오후 10시 15분. 하지만 33분이 지나서야 재난상황실에 상황이 접수됐습니다. 게다가 재난상황실은 행안부 장관과 차관들에겐 이 상황을 오후 11시 19분에야 긴급 문자로 발송했습니다. 매뉴얼상 효율적 일처리를 위해 소방 2단계까지 격상이 돼야 장차관에게 알리게 돼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소방 1단계로 전파된 부분을 이제 장차관까지 다 보내게 되면 이제 굉장히 사항들 관리가 이제 어려워지고 많기 때문에 그런 그 관리의 효율성 차원에서 이제 행안부는 이태원 참사 닷새가 지난 오늘에서야 112 신고도 전달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응급의료체계도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정부는 이태원 참사 직후 재난의료지원팀 15개 팀을 모두 보내 대처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취재한 내용은 달랐습니다. 정작 필요한 순간엔 2개 팀, 8명만 출동해 버텨야 했습니다. 김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황색 옷을 입은 소방대원이 구조활동을 합니다. 참사 직후입니다. 그리고 한참 뒤 흰 조끼를 입은 사람들이 보입니다. 디맷이라고 불리는 재난의료 지원팀입니다. 각 병원에서 꾸리는 건데 의사와 응급구조사 등 3-4명이 한 팀을 이룹니다. 정부는 의료팀 숫자만 강조했습니다. 재난의료팀이 한 16팀 정도가 와서 의사들이 그 상황을 분리를 했고요. 그 분리한 상황에 따라서 환자 분류와 이송의 절차에 따라서 마치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언제 도착했는지 구체적인 시간을 확인해 봤습니다. 제일 먼저 현장에 도착한 2팀이 밤 11시 20분입니다. 그리고 자정까지 없었습니다. 첫 신고가 있고 나서 2시간여를 8명가량이 버틴 겁니다. 자정이 넘어 새벽 1시가 돼서야 4개 팀이 겨우 도착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재난상황실이 신고를 받고 중앙응급의료센터로 연락을 주면 여기서 각 병원의 의료팀 출동을 요청합니다. 재난상황실은 참사 당일 밤 10시 48분에야 상황을 알게 됐습니다. 요청이 늦으니 도착도 늦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추가 요청이라도 빨리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전체 15개 의료팀 가운데 자정이 넘어서야 출동 요청을 받은 곳이 무려 11개 팀이나 됩니다. 뒤늦게 요청을 받고 현장에 간 한 의료진은 도착하자마자 해산 명령을 받았다고도 했습니다. 안전을 책임지겠다며 만든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된 역할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JTBC 김나은입니다. 네, 이렇게 행안부 내부의 보고 체계도 위기 관리 시스템도 엉망이었다는 게 차츰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종 책임자인 이상민 장관의 거취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대통령실 내부에서조차 사퇴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야당은 이 장관뿐 아니라 한덕수 총리까지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대통령실 주요 인사들은 이상민 장관이 더 이상 직을 유지하기 어렵다는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실제 이런 취지의 내부 보고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알렸습니다. 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보고 체계 문제와 관련해서 책임 추궁이 따라 올라가지 않겠느냐며 이 장관 사퇴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도 지휘 관리를 하는 이상민 장관에게 책임이 있다며 경질 가능성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이 때문에 진상 파악이 되는 대로 장관직을 내려놓는 수순을 밟게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물론 이 장관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을 경우 경질 여부는 윤 대통령 판단에 달렸습니다. 이 장관은 최근 조문 일정 때마다 윤 대통령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윤 대통령이 유임 쪽으로 바닥 잡은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지만 대통령실은 주무부처 장관이 동행하는 것 이상의 의미는 없다며 확대 해석에 선을 그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야당은 정부 책임론을 연일 파고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해야 합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의 출발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파면입니다. 야당은 이 장관뿐 아니라 부적절한 농담으로 논란이 된 한덕수 총리까지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참사 전후 긴박했던 112 신고들이 경찰 내부에서 왜 그렇게 묻혀버렸는지 그 정황도 하나둘 드러나고 있습니다. 신고를 맨 처음 접수받는 서울경찰청 상황관리실의 책임자가 정작 사고가 났을 땐 상황실에 없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강나영 기자입니다. 이태원 참사 당일 112 상황관리관은 유미진 서울경찰청 인사교육과장이었습니다. 경찰청 특별감사팀은 오늘 유 과장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사건 인지와 보고가 늦어진 사실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경찰에 따르면 유 과장은 사건 당일 오후 11시 39분에야 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사고 발생 약 1시간 20분이 지났고 김강호 서울청장이 용산경찰서장에게 첫 보고를 받은 시간보다도 3분 늦은 시점입니다. 이때 유 과장은 상황실이 아닌 자신의 사무실에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취재진이 서울청 당직 매뉴얼을 확인해봤습니다. 상황관리관은 중요 사건 사고가 벌어지면 즉시 상황관리를 하고 사안에 따라 직접 현장 지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평일과 달리 휴일에는 다른 부서 총경급 간부들이 24시간 당직을 섭니다. 아침 9시부터 낮 1시, 저녁 6시부터 새벽 1시까지는 상황실에 머물러야 하는데 이 규칙을 어긴 겁니다. 결국 경찰청 상황실 보고 시점도 늦어졌습니다. 실제 경찰청에 공식 보고가 들어온 건 다음 날 0시 2분이고 윤희근 청장에게는 0시 14분에야 보고가 됐습니다. 감찰팀은 이임재 전 용산서장에 대해서도 지휘 관리를 소홀히 하고 보고도 늦은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네, 이렇게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지만 제 식구를 감싸거나 어느 선에서 꼬리 자르기를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옵니다. 경찰이 경찰의 부실함을 수사하는 셀프 수사이기 때문입니다. 수사 책임자는 경찰청장과 경찰대 동기로 얽혀 있고 이미 수사 대상이 된 인물들도 경찰대를 고리로 닿아 있습니다. 박병영 기자입니다. 경찰은 당초 서울경찰청의 수사본부를 만들었다가 경찰청을 중심으로 독립적인 특별수사본부를 다시 꾸렸습니다. 지휘 라인에 있던 서울경찰청도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고 뒤늦게 판단한 겁니다. 제 식구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오지만 경찰은 대형 참사는 경찰의 수사 영역이란 입장입니다. 개정된 형소법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르면 지금 이와 같은 사고는 우리 경찰의 수사 권한 범위입니다. 국민들이나 여러분들께서 우려하시는 바를 충분히 고려해서. 하지만 용산경찰서장과 서울경찰청장, 경찰청장까지 고위 간부들로 구성된 지휘 라인을 상대로 철저한 조사를 할 수 있을지 여전히 물음표가 붙습니다. 특별수사본부장을 맡은 손재한 경무관은 윤희근 경찰청장과 경찰대 7기 동기입니다. 정식 수사 대상에 오른 이임재 용산경찰서장과 참사 당시 112 상황관리관인 류미진 총경은 각각 경찰대 9기와 12기입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비경찰대 출신이지만 손 본부장보다 2계급 위에 있습니다. 일선 경찰관들에게만 책임을 묻는 꼬리 자르기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경찰 특수본이 어제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등을 압수수색했지만 청장실과 서장실은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통령실은 경찰이 치부를 드러낼 정도로 이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을 것이라 믿는다면서도 국민적 의혹이 남는다면 다른 방안을 고민해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언론의 파출소를 내던진 거라고 본다. 이태원 파출소에서 일하는 경찰관이 밝힌 심경입니다. 윗선은 사라지고 말단 조직에만 책임이 전가되는 답답함이 읽혀집니다. 입장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름은 밝히지 않고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참사 당일날 밤 파출소 근무자가 22명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모두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갔던 인력입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지 않은 사례도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것은 저희 112 신고 시스템, 처리 시스템을 좀 모르고 나온 말 같습니다. 저희 112 신고 시스템은 지정이 되는 순간부터 마감되는 그 순간까지 전산적으로 다 입력이 되어 있고 자동적으로 출동한 시간과 도착한 시간, 그리고 누가 나갔는지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듣기로 11건 중에 4건만 출동하고 나머지는 출동 안 했다는 그 말은 상당히 모르고 나온 말이고요. 4건이 다 비슷한 공간, 비슷한 거의 같은 내용의 신고이기 때문에 저희는 전부 동일건으로 보고요. 처음 신고에 출동했던 경찰관들이 계속 거기서 있으면서 신고 처리를 하기 때문에 나머지 신고에 대해서는 신고자들한테 전화해서 다시 안내를 해가지고 마감을 하게 돼 있는 겁니다. 예. 즉 말해서 나가지 않은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종결 처리된 건 뭡니까? 종결 처리라는 거는 계속 그 신고가 같이 떠 있으니까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이제 마감이라고 하죠. 그거를 여기서 안내 마감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미 신고돼서 출동돼 있는 건과 합쳐서 출동이 됐다라고 보는 겁니다.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당초 경찰 137명이 이태원 일대에 포진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이미 현장에 나와 있는 경찰의 지원을 더 받을 수 없었을까요? 제가 아는 바로는 그 현장에 137명 그 경찰관들은 각자 다른 임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와 같은 임무는 아니고요. 마약 단속이나 뭐 생활질서, 풍속 이런 거에 관련된 우리 경찰관들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애초에는 그랬죠. 그런데 상황이 급박하면 현장으로 바로 도움을 요청을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예, 뭐 그렇긴 한데 그 경찰관들은 대부분 사복경찰관들입니다. 사복경찰관들이기 때문에 사복경찰관들이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는 통제가 잘 되질 않을 겁니다. 사람들이 근무복을 입지 않는 이상은 경찰이라고 잘 인식을 안 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장의 상황이 급박하면 현장에서 윗선에 요청하는 건 어려운 시스템일까요? 예, 현장 경찰관들이 무전으로 지령시나 쪽으로 보고를 해도 그것이 서울청으로 바로 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저희가 말을 하면은 그것이 바로 지원이 되고 그런 시스템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태원 파출소에서 요청을 하면 용산 경찰서로 가는 겁니까? 예. 그러면 용산 경찰서에서 서울청에 지원 요청을 해야 되는 거고요. 예. 그게 잘 안 될까요? 예, 그게 갑작스럽게 큰 부대를 움직인다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 그렇죠? 그게 아마 시스템의 문제겠죠, 아마. 시스템이요? 예. 어떤 시스템입니까? 지금 말해서 저희가 경찰서에서 뭔가 지원을 요청하려고 해도 미리 사전 계획이 있거나 아니면 급박한 무슨 상황이 있다고 해서 알려줘야 되는데 알려준다고 해서 바로 그거 듣고서는 그거를 현장 파악이 되거나 아니면 현장의 상황을 보고 전파가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그런 판단은 누가 하게 되는 겁니까? 뭐 제가 그것까지 판단할 수 있는 자리에 위치해 있는 경찰관이 아니라서 쉽사리 누가 판단한다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만은 아무튼 경찰서 위에 그 단위 아니겠습니까? 예. 그건 용산 경찰서를 포함해서 서울 경찰청, 더 나아가서 경찰청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까? 예. 행안부는 어떻습니까? 행안행정안전부하고 저희하고 연결이 돼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인터뷰를 하는 취지 중에 하나가 윗선에서는 말단 조직에만 책임을 전가하는 게 아니냐 이런 국민적인 의구심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도 충분히 그렇게 느끼고 있고요. 저희 직원들 모두 지금 그거에 대한 굉장한 실망감과 분노라고도 표현을 하겠습니다. 물론 돌아가신 고인분들 앞에서 이런 말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저희가 이태원의 치안을 맡고 있는 경찰관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112 신고가 처리가 미흡해서 그런 참사가 났다는 것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현장에서 이번 참사를 보시기에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어디에 있었다고 보십니까? 저는 사전 대비가 가장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전 대비요? 예. 네, 미리 많은 인파가 몰릴 거라고 예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많은 인파가 몰릴 거로 예상됐다면은 충분히 그 사전에 그런 계획을 수립할 수 있었고요. 기동대를 동원한다든가 이 어떤 경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계획을 충분히 만들 수 있었다고 봅니다. 예, 이태원 파출소에서는 예상을 하고 계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태원에 올 거다라는 걸요. 많은 분은 제가 자신할 수 없지만 최소한 이태원 파출소장과 저는 예상했습니다. 그러면 용산 경찰서에 그걸 미리 건의를 하셨습니까? 요청을요? 용산 경찰서에 한 건 아니라 서울청에다가. 서울청에 바로요. 예. 우리 파출소장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 됐을까요? 거기에 대한 답은 듣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들 역시 큰 후유증을 겪고 있는 줄로 압니다. 또 그런 상태에서 비난이 쏟아진 데 대해서 어려움도 클 것 같습니다.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들어보겠습니다. 예. 이태원의 치안을 맡고 있는 경찰관으로서 이 참담함과 죄송함은 이루 말할 길이 없습니다. 유가족분들한테 너무 죄송하고요. 다만 저희 이태원 파출소 경찰관들은 매번 근무에 임할 때 그렇게 폭주하는 112 신고 속에서도 자신의 능력을 120% 발휘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비록 저희가 그 언론의 한가운데에 내버려져서 비난을 받고 있지만은 저희 경찰관들은 죄송합니다. 아무튼 한 분이라도 더 살리지 못한 거에 대해 매우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태원 파출소 경찰관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딸이 죽었어요. 네? 딸이 죽었어요. 경찰들은 뭐 하는 거예요? 그 어린애들이 얼마나 불쌍해. 의문이 듭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배우기는 국가의 기본적인 역할을 국민과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걸로 배워왔는데 네, 이태원역 한켠에선 추모객들이 한 송이씩 가져갈 수 있도록 꽃을 그냥 나누어주는 분들도 있습니다. 모두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마음들을 밀착카메라 이희령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 이태원역 출구 앞 흰 국화를 한 송이씩 포장하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이거 사는 거예요? 아니요, 그냥 가져가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추모를 하기 위해 나온 시민들이 한 송이씩 받아갑니다. 좋은 일 하시네요. 어디서 오셨어요? 그냥 대인. 꽃집을 운영하는 김서준 씨가 준비해온 꽃들입니다. 돈을 받지 않고 그냥 해드리는 게 지금 내가 해볼 수 있는 일이겠다라고 이제 생각해서 처음에 시작을 했고요. 어제 두 번째 나눔을 준비할 때는 꽃시장 상인도 동참했습니다. 시장 상인분이 또 이제 도와주셔가지고 국화를 이제 400송이를 더 지원을 해주셨어요. 한 1,700송이 가까이는 이제 오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추모 현장 곳곳에는요, 이렇게 흰 국화가 꽂혀 있는 꽃바구니들이 여러 개 놓여 있습니다. 서울 강남에서 꽃집을 운영하는 분들이 두고 간 거라고 합니다.
5통 놓고 가셨어요. 그냥 말 없이. 놓고만 가신 거예요? 네, 고마운 일이죠. 네. 좀 위로가 되지 않을까요? 영혼들이. 한 꽃집도 무료로 꽃 100송이를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가 24살인데 그 아이랑 나이가 비슷한 아이들이 희생됐다고 많이 들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로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매일 아침부터 나와 추모 현장을 지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꽃을 이제 막 놔도 이게 이제 쌓이다 보니까 다르게 해주고 있어요. 포스트 같은 거 이거 엎어지면 바로 좀 이렇게 놔주고. 참사 소식을 접한 다음 날 경북에서 첫 차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어제는 새벽에 2시 와서 테이프하고 챙겨가지고 왔어요. 저도 몰랐는데 볼펜이 한 타스 이상이 있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그 문구점에서 보내신 거더라고요. 다른 시민들도 같은 마음으로 힘을 보탭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거 뭐라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나왔어요. 시간이 날 때마다 틈나는 대로 하려고요. 사고 현장 근처의 한 심리상담센터도 나섰습니다. 유가족과 사고 현장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에게 무료 심리상담을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 심리적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은 부디 혼자서 아파하시거나 혼자 감내하시지 마시고요. 회복을 하실 수 있게 도움을 드리면 정말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참사 이후 매일 각자의 방식으로 마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렇게 전달되는 애도와 추모의 마음이 이 공간을 채우고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 이희령입니다. 참사 당시 다친 사람들에게 기꺼이 옷을 내어주고 도와준 시민들을 찾고 싶다는 글이 온라인에 올라오기도 했는데요. 이 소식이 빠르게 퍼지면서 당사자와 금세 연락이 닿았습니다. 이 내용은 정재우 기자가 전합니다. 주황색 옷 입은 여성 2분, 파란색 후드티 벗어준 남성분. 지난달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가까스로 빠져나온 임모 씨가 당시 도움받은 사람들을 찾고 싶다며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때 많이 무서웠죠. 주황색 옷 입으신 여자분이 계속 이렇게 말로도 많이 달래주시더라고요. 다리를 다쳐 거동이 어려웠던 임 씨의 손을 잡아준 건 백윤서 씨였습니다. 절뚝거리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정신이 좀 약간 아득해지시는 모습이 보여서 그때 이제 옷 벗어드리고 막 그때 그런 거였거든요. 중환자실에서 회복 중인 임 씨는 전화로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진짜 꼭 찾고 싶었거든요. 아 진짜요? 그날 정신 하나도 없으셨을 텐데 그래도 살아남아주셔서 감사하고 안아주시고 이제 손도 네. 잡아주시고 도움 주셔서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평생 못 잊을 것 같아요. 소셜미디어의 글이 2만 건 넘게 퍼지면서 기꺼이 옷을 내어준 시민과도 하루 만에 연락이 닿았습니다. 임 씨에게 건넨 파란 후드티는 그날 새로 산 옷이었습니다. 사람 살리고 보는 게 먼저지 하고서 이제 그때는 그런 생각밖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혹시나라도 쇼크 같은 거 오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임 씨가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은 사람은 아직도 한 명 더 남았습니다. 키가 좀 크시고 서양인이셨고요. 천 같은 거 구해오셔가지고 그때 발도 감싸주시고 꼭 찾아서 이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JTBC 정재우입니다. 이태원 참사에 함께 아파하는 건 이웃나라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2명의 희생자가 나온 일본에도 합동 분향소가 마련됐고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김현애 특파원입니다. 그곳에선 평안하시길. 어른들이 너무 죄송합니다. 안타깝고 또 미안한 마음은 일본인 한국인이 없었습니다. 너무 안타깝고 참담해서 아이와 같이 멀리서나마 좋은 곳에 가라보기도 하려고 왔습니다. 코리아타운으로 불리는 이곳 시노쿠보에도 합동분향소가 마련됐습니다. 사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8년 전 한국에서 공부했다는 직장인도 분향소를 찾았습니다. 이번 사고가 좀 남인 일이 아닌 당사자 의식이라는 게 좀 생겨가지고요. 이번 참사로 희생된 일본인을 추모하는 발길도 이어졌습니다. 大事な友達が急に亡くなって本当にびっくりの気持ち、少しでも何かできることがあればと思って今日は来ました. 일본인 희생자 유해는 오늘 일본에 도착했습니다. 올해 18살로 지난 8월 한국에 공부하러 간 코즈치 안 학생입니다.
유족은 딸이 한국 문화와 패션, 음악에 관심이 많았다며 보물이 눈앞에서 사라져버려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도쿄에서 JTBC 김현희입니다. 이런 추모 분위기만 있는 건 아닙니다. 당장 지난 5월에 대통령실에서 나온 김성회 전 비서관이 이태원 희생자들과 관련해서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이 논란입니다. 구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성회 전 대통령실 종교다문화 비서관이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입니다. 국가도 무한 책임이지만 개인도 무한 책임이라고 운을 뗐습니다. 그러면서 이태원 가는 걸 왜 못 막았느냐며 희생자 가족들을 겨냥했습니다. 이런 남탓과 무책임한 모습이 반복되는 한 참사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도 했습니다. 이태원에 간 게 잘못이란 주장을 편 겁니다. 김 전 비서관은 과거에 여성을 비하하거나 동성애에 대한 혐오성 표현이 담긴 글을 쓴 걸로 드러나 논란이 됐습니다. 당시 자신의 글에 대해 해명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을 더 키웠고 끝내 사퇴했습니다. 온라인상에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모욕하거나 조롱하는 글이 적잖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차마 입에 담기 힘든 표현들도 등장합니다. 사자 명예훼손죄는 최대 징역 2년, 모욕죄는 최대 징역 1년이지만 대부분 벌금형에 그칩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에 대해 모욕글을 일베 올린 20대 남성은 고작 4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JTBC 구혜진입니다.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는 정황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관할 지자체인 서울시는 8년 전부터 오랜 기간 압사 사고의 위험성을 우려했습니다. 구체적인 매뉴얼까지 갖췄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작동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박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3가지 종류의 매뉴얼을 만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인데 일종의 시나리오입니다. 예상되는 재난 상황 그리고 사고를 대비해 지자체의 구체적인 대응 방법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서울시도 8년 전부터 60개 재난에 대해 매뉴얼을 만들어뒀습니다. 공연, 행사장 안전사고 항목에는 압사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장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화재, 시설물 붕괴와 함께 압사를 꼽은 겁니다. 이 매뉴얼에는 인파가 몰릴 때 동선을 확보하고 안내 요원을 배치하는 등의 상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집니다. 나중에 이렇게 발생됐을 시에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가겠다 하고 연습하는 뭐 그런 거죠. 하지만 이태원 참사는 주최 측이 없다는 이유로 이 매뉴얼의 대상이 되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주최자가 없는 행사도 관리 매뉴얼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이미 만들었던 것도 활용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참사가 벌어진 이태원 거리의 인파 상황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었던 곳이 있습니다. 용산구청의 CCTV 관제센터입니다.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즉각 관련 기관에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JTBC 취재 결과 용산구는 사고 이후 경찰에도 행안부에도 현장 상황을 보고하지 않았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배양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참사가 벌어진 이태원 해밀턴 호텔 골목 근처엔 CCTV가 여러 대 설치돼 있습니다. 사고가 난 골목 입구 대로변에 1개, 많은 인파가 몰렸던 뒷골목에 3개 등 현장 근처를 지켜볼 수 있었던 위치입니다. 그런데 취재 결과 이 CCTV를 관리하는 용산구 통합관제센터는 지난달 29일 밤 10시 15분 사고가 난 이후 관련 보고를 하지 않았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지자체 CCTV 관제센터 운영 규정에 따르면 관제 요원은 비상 상황이 생기면 경찰서나 행안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등에 상황을 신속하게 전파해야 합니다. 소방에서 보고를 받은 행안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이 사고 발생 47분이 지난 11시 2분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바로 한 번에 통화된 것도 아니고 계속 통화했는데 연결이 안 되다가 그때부터 통화가 돼서. 용산구 통합관제센터 운영 현황에 따르면 야간엔 CCTV 관제요원 3명과 경찰 1명이 근무합니다. 용산구청은 재난 상황 보고는 자신들의 임무가 아니란 입장입니다. 저희 경찰관이기 때문에 경찰관이 그걸 관리해요. 하지만 재난안전법상 안전관리의 최종 책임은 지자체장이 집니다. 재난 상황에서 위험 지역을 통제하거나 경찰 등의 도움을 요청할 권한도 지자체에 있습니다. 지자체 CCTV 모니터링이 사건 발생 초기부터 제대로 이루어져
관련 기관의 협조가 빠르게 이루어졌다면 피해 규모를 줄였을 거란 아쉬움이 남습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네, 저희는 전문가와 함께 30여 개 주요 국가의 공공기관에서 쓰고 있는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으로 이번 사고를 분석해봤습니다. 골목길과 건물 구조, 사람들의 동선을 예측해 밀집 구역을 나타내는 건데 결과는 허탈할 정도로 명확했습니다. 이렇게나 많은 나라에서 쓰고 있는 프로그램을 우리는 활용도 안 하고 사실상 손 놓고 있었던 겁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이태원 거리를 가상 공간에 구현했습니다. 사람들도 곳곳에 배치해 자유롭게 움직이게 뒀습니다. 얼마 뒤 참사가 난 골목이 파랗게 질립니다.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은 적은데 많은 사람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길의 구조를 보면 너무나 명확하게 그 지점에서 사고가 날 개연성이 굉장히 높은 지역에서 지하철역으로 가는 가장 단거리에 가장 접근성이 좋은 곳에 위치한 게 전문가들은 골목 구조와 건물 배치만 제대로 분석했어도 최소한의 통제로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주체자가 없다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책임 회피적인 그런 말이 성격의 발언이고요. 경찰의 통제가 미약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사고를 방지할 수가 있었던 거죠. 서울처럼 좁고 복잡한 골목이 많은 영국 런던이나 미국 뉴욕에서도 대규모 인파가 몰리기 전에는 이런 식으로 안전대책을 짜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렇게 분석만 한번 해보면 바로 나오거든요. 이런 지점을 미리 알고 파악을 해서 가서 써 있는 것만 하더라도 효과가 있겠죠. 실제로 이태원역에 지하철이 멈추지 않고 도로는 차 없는 거리로 바뀌었다고 가정하고 시스템을 돌려보니 골목의 색깔이 달라집니다. 인파가 다른 곳으로 분산된 겁니다. 영국에서 만들어진 이 프로그램은 30개 넘는 국가에서 안전 대책을 짜거나 도심을 개발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2004년 서울광장을 만들 때 이 시스템을 참고했지만 이후 활용한 기록은 없습니다. 어떠한 유형의 그런 사고가 날 건지를 예견을 하고 기술들은 지금 다 있습니다. 그런 기술을 활용해서 공공에서 주도적으로 오히려 그럴수록 더 대책을 마련했어야 되겠다. 전문가들은 대학 등 민간에서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정작 정부기관은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인파가 몰려 벌어지는 압사 사고를 오랜 기간 연구해온 세계적인 전문가도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미리 인파의 흐름을 관리하지 못한 당국의 책임이 있다고 이 전문가는 분석했습니다. 누가 처음 밀었는지를 찾으며 군중 탓을 하는 건 관리 책임을 돌리는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 김필규 특파원입니다. 키스 스틸 영국 서퍽대 개건 교수는 사람들이 빽빽하게 모여서 움직일 때부터 사고는 시작된 거라고 봤습니다. When the crowd density and the numbers of people that I've seen from the video clips are at that extent, you then get shockwaves occurring. Field of wheat, like crops. You see them moving in the wind? That's the shockwave happening. And then you're already past a safe point of return for the crowd. 영국 열과 나이트클럽의 경우 1제곱미터당 3명, 스탠딩 공연에선 최대 5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데 6명이 넘어가면 스스로를 지탱할 수 없는 위험한 상태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작은 움직임에도 큰 충격이 전해지는 이른바 밀밭 효과로 큰 부상을 입게 되고 결국 참사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따라서 누군가 군중의 흐름을 지켜보며 밀집을 막아야 했다고 지적합니다. 주최 측이 없는 행사라 할 일은 다 했다는 구청의 입장엔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You walk down a city street and there's a broken pavement, you fall and you break your ankle. Who's responsible? The people that maintain the welfare and safety of that environment. It's the same here. This is a city property. 특히 관광지로 수입을 얻어왔다면 더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스틸 박사는 한국에서 누가 먼저 밀자고 외쳤는지 찾아내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소식도 들었다면서 하지만 본질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When you understand the physics of high density crowds, once people are in the environment, and there were reports several hours before the incident that it was crushed, that people were finding it difficult to breathe. So what you see is an effect of the crowd crush, not the cause.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또 밟았습니다. 올 들어 네 번째입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 기준금리는 4%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우리나라 기준금리보다 1%포인트 높아진 건데 그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한국은행도 3주 뒤에 있을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올릴 걸로 보입니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대출금리가 따라 오르죠. 그럼 현재 최고 연 7%대인 대출금리가 연말엔 연 9%를 넘을 수도 있습니다. 갚아야 할 이자의 허덕이는 서민과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은 한계점에 달했다고 호소하고 이러다 줄도산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먼저 황예린 기자가 서민들과 소상공인들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뛰는 대출금리, 다음번엔 또 얼마나 될까? 자영업자 성우현 씨가 불안한 마음에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재 기준금리랑 1월 1일자 기준금리가 동일하다는 전자의 예상금리가 6.108%가 될 예정입니다. 한 달 사이에 또 늘었네요. 0.7%가요. 전화를 끊은 뒤 한숨만 나옵니다. 지난해 이맘때만 해도 대출금의 변동금리가 연 3%대였기 때문입니다. 내년 1월에는 7%도 넘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의 1년 만에 2배가 넘게 오르는 거니까 좀 부담이 많이 되겠죠. 성 씨는 코로나 기간에 대출금이 많이 늘었습니다. 거리두기가 풀려서 매출을 회복하면 대출금을 갚아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이자가 너무 커져서 이젠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고 토로합니다. 저희 아들만 해도 지금 큰애도 그렇고 작은애도 그렇고 학원 하나씩을 다 중단을 했어요.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서민 가운데도 대출 이자 때문에 생활이 힘들다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전번 달에 23만 원 냈으니까 그래도 15만 원 정도는 더 내게 되는 것이죠. 내년 상반기, 후반기까지 계속 오른다면 생활에 타격이 있죠. 현재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신용대출 같은 가계대출 금리는 모두 연 최고 7%를 넘었습니다. 이것만 해도 부담인데 연말이 되면 최고 9%를 넘을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이번에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자이언트 스텝을 밟은 데다 연말까지 한국과 미국이 한 번씩 더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빚을 못 갚는 서민들이 급증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당장 빚을 못 갚아 법원에 회생 신청을 한 사람은 올 들어 9월까지만 해도 6만 4천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천 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중소기업들도 껑충 뛴 금리에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찾아간 한 기업은 버는 돈보다 대출 이자로 나가는 돈이 더 많아서 물건을 찍을수록 손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금리가 더 오르면 공장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오원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화성에서 금속 제조 공장을 운영 중인 신봉주 씨. 20년째 공장을 운영 중인데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지금보단 좋았다고 말합니다. 경기 둔화로 버는 돈은 줄었는데 은행에 낼 대출이자는 눈덩이처럼 커졌기 때문입니다. 한 20억 정도 됩니다. 작년에 1.8%였는데 올해 이제 하반기 연장할 때는 5.3% 정도의 연장을 했습니다. 1년 만에 이자가 3배 가까이 불어난 겁니다. 영업이익이 2.5% 정도 나오는데 지금 이 상태로 가면은 물건을 팔아서 이익을 내서 은행 이자조차 못 갚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중소기업들이 느끼는 부담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 9월 기준 중소기업 10곳 중 4곳은 연 5%가 넘는 금리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지난해엔 이런 높은 대출 금리를 내는 곳이 100곳 가운데 3곳에 불과했는데 1년 만에 상황이 180도 달라진 겁니다. 더구나 10곳 가운데 7곳은 기준금리 인상분이 주기적으로 반영되는 변동금리입니다. 중소기업이 줄도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걸 감안하면 정부가 먼저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만기 연장이나 원리금 상환유예나 대환대출하는 방식들이 유용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변동금리 대출을 가진 기업들이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어제 북한이 쏜 미사일은 울릉도 쪽으로 날아갔는데요. 공습경보를 알리는 사이렌과 대피하라는 문자 메시지 때문에 울릉도 주민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저희 취재진이 울릉도 대피소들을 직접 둘러보니 제대로 관리조차 되지 않고 있는 곳들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습니다. 구석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부산한다!
북한의 도발에 울릉군과 정치권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공습 경보가 있던 어제 25분이나 상황 전파가 늦었던 것도 사과했습니다. 군부대와 경찰서와 119에 파악을 했지만 무슨 도발인지 몰랐고 정부에는 대피소를 보강해달라 촉구했습니다. 취재진이 대피소들을 직접 둘러봤습니다. 울릉도에는 8곳이 지정돼 있었는데 일부를 제외하곤 관리가 엉망이었습니다. 울릉도 도동항 인근 임시 대피소입니다. 이쪽으로 보시면 지상층은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지하로 가보겠습니다. 들어가려니 출입금지 팻말이 달린 쇠사슬이 쳐져 있습니다. 계단을 따라 내려와 봤는데 각종 폐자재가 널려 있고요. 동물의 분변은 물론 쓰레기와 먼지도 수북한 상태입니다. 허리를 제대로 펴기 힘들거나 아예 물품 창고로 쓰고 1,200명 이상이라는 수용 규모와 맞지 않는 곳도 있었습니다. 오시면 영안실에 돌아가신 분이 또 계시면 오지도 못한다 했거든요. 이마저도 6,400명이 사는 읍내에만 모두 집중돼 있었습니다. 2,600명이 거주하는 면지역은 대피소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런 일이 또 벌어진다면 모방비 상태로 연평도를 비롯한 서해 5도처럼 대피소를 늘리고 터널까지 활용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네, 울릉도뿐 아니라 북한이 쏜 포탄에 피해를 입었던 서해 연평도 주민들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연평도에 나가 있는 저희 취재기자 연결하죠. 백현 기자, 북한의 도발이 오늘도 이어졌는데 연평도 분위기 지금 어떻습니까? 연평도에선 지난달 2차례나 긴급 안내 방송을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북한은 우리 영해까지는 침범하지 않고 해상 완충 구역에 포탄을 쏟아 부었는데요. 도발 수위가 점점 높아지자 분단 이후 첫 영토 포격 대상이 됐던 서해 연평도 주민들도 긴장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연평도 포격과 같은 영토에 대한 공격은 민간인 피해를 낳을 수 있어 우려가 큽니다. 네, 그리고 미사일뿐 아니라 포 사격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지난주 연평도에서 10km 떨어진 북한 개머리 해안에서 해안포 진지의 포문 일부가 열린 모습을 저희 취재진이 포착했습니다. 바다 안개가 짙어 잘 보이진 않지만 포문을 일부 열어놓은 모습을 오늘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남북 군사 합의를 위반한 건데요. 현재 상황은 2010년 연평도 포격 당시 상황과 비슷하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백현 기자가 연평도 주민들을 좀 만나봤습니까? 연평도에 사는 주민들은 늘 불안을 안고 살고 있다. 제가 오늘 연평도에서 만난 주민이 한 말입니다. 연평도 주민들의 불안감은 2010년 포격 경험을 직접 겪으면서 더 커졌는데요. 주민들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무섭지. 언제 들을지 모르니까 한번 폭탄 터져서 혼났으니까 맞은 사람들은 집이 다 불탔지만 집이 다 그냥 창이 다 떨어지고 깨지고 다 그랬지. 불안은 해도 괜찮겠지.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렇다고 또 여기서 어디로 도망갈 수도 없는 거고. 고향을 떠날 수 없는 주민들은 평온한 바다를 답답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평도에서 백희영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러시아가 국제 제재로 전쟁 물자가 부족해지자 이란과 북한에 손을 내민 게 아니냐는 겁니다. 미국은 북한과 이란에 추가 제재를 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김지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백악관은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 do believe that North Korea is covertly supplying Russia with a significant number of artillery shells. We think they're going to covertly funnel these through third-party nations to try to hide the fact that it's actually going to Russia for use in Ukraine. 워싱턴 포스트는 포는 무거워서 배로 보내면 너무 오래 걸린다며 중국과 이란을 거쳐서 보냈을 가능성도 제시했습니다. 러시아가 국제 제재로 전쟁 물자가 부족하자 북한에 손을 벌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백악관은 지난 9월에도 북한이 이란과 함께 러시아에 군수품을 공급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Russia has to rely on North Korea, as you all heard, and Iran for military equipment. 미국은 북한과 이란에 대한 고강도 제재 카드를 꺼냈습니다. Just as we're using every tool and will use every tool to counter what
the Iranian provision of weapons to Russia. We will do the same when it comes to the DPRK's provisions of weapons to Russia. There are existing sanctions on the books. We will look at additional tools and authorities. 이런 가운데 북한이 ICBM까지 발사하자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와 국무부에서 한 목소리로 북한의 도발을 규탄했습니다. JTBC 김지아입니다. 지난달 경기도의 한 대형 쇼핑몰 옥상에서 불이 났습니다. 건조한 바람을 타고 순식간에 불길이 커졌지만 마침 현장에 있던 소방관과 시민들이 힘을 합쳐서 불을 껐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대학생 농구대회가 열리던 주말 오후였습니다. 우승팀이 가려지고 시상식이 진행되던 그때 대회 장소였던 대형 쇼핑몰 옥상 한켠에서 불길이 일기 시작합니다. 누군가 달려와 불을 발견하고는 심상치 않다고 판단한 듯 다시 뛰어갑니다. 이어 현장에 도착한 이들 모두 발만 동동 구르고 있던 상황. 한 남성이 누군가 가져온 소화기를 건네받아 불을 끄기 시작합니다. 쉬는 날 농구 경기에 참가한 2년차 소방관 김신영 씨였습니다. 생각보다 불이 커가지고 일단 바로 관계자들하고 농구 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에게 알리고 바로 119에 신고를 하게 됐습니다. 불은 조금 약해지나 싶더니 사람 키를 훌쩍 넘길 정도로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엄청 뜨거웠었고 또 연기 때문에 숨쉬기가 많이 힘들어가지고 손으로 코를 막고. 잠시 후 시민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여러 방향에서 소화기를 뿌려댑니다. 3명이서 하다가 4명이서 하다가 1명이 더 붙고 이렇게 해서 조금 불이 사그라들더라고요. 그때부터. 경기도 한 대형 쇼핑몰 옥상에서 불이 난 건 지난달 23일 오후 6시 45분쯤입니다. 토요일 저녁 시간이었던 만큼 쇼핑몰 안은 수많은 인파로 북적였지만 불이 20분 만에 꺼진 덕에 별다른 피해는 없었습니다. 시민들이 도와주는 순간 이거 불 끌 수 있겠구나 해서 되게 감사했습니다. 힘을 보탠 이들 모두 서로가 있어 가능한 일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소방관 분이 지시를 하지 않았더라면 저희는 당황해서 이제 옴짝다 해서 못했을 것 같다. JTBC 정진명입니다. 작업자 2명이 아흐레째 고립돼 있는 봉화 아연광산 소식입니다. 우선 지금은 생사 확인이 가장 급한데 생존 확인을 위한 시추 작업이 성공을 하면서 통신기로 말도 걸어보고 카메라로 안쪽을 살펴봤지만 기다리던 소식은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오늘 상황 윤조열 기자가 전합니다. 천공기로 지하 190m까지 땅을 뚫었습니다. 고립된 작업자들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점이 나오자 불빛과 통신선, 음향 탐지기를 넣습니다. 천천히 불빛 공간으로 오셔서 힘드시면 볼로 바닥을 좀 펴주세요. 기다리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미세한 음향 신호가 잡혔습니다.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 내시경을 넣습니다. 갱도 내부에 물이 뚝뚝 떨어지는 모습이 보입니다. 들렸던 음향 신호는 물방울 소리였습니다. 생존 소식을 기다렸던 가족들은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답답하죠. 아까 소리가 났다는 거 갖고 내시경 넣을 때는 좀 희망이 있겠구나 했더니 진척이 없으니까. 하지만 깨끗한 물과 넓은 공간이 있는 걸 봤습니다. 흘러내린 토사가 이곳까지 오지 않은 것도 확인했습니다. 아직 생사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오늘 오전 뚫은 곳으로 음식물과 해열제, 체온 보호용 덮개도 넣었습니다.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구조 진입로는 막힌 곳까지 레일을 다 깔아서 광차가 끝까지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작업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까지는 20-30m가 남은 상황입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경기도의 한 아파트에서 일하는 70대 경비원이 가지치기를 하다 떨어져서 크게 다쳤습니다. 당시 3m 높이에서 가지치기를 하면서도 별다른 안전 장비는 없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혜성 기자입니다. 잘린 나뭇가지 사이로 사다리가 넘어졌습니다. 경비 모자와 챙기지 못한 신발 한 짝도 놓여 있습니다. 70대 경비원이 3m 높이에서 가지치기를 하다 추락했습니다. 주민들은 안타까워했습니다. 항상 조금 위험하다 생각을 했는데 이제 안전장비 하나도 없이 그냥 사다리만 딸랑 있는데. 경비원은 크게 다쳐 중증 외상센터로 이송됐습니다. 그냥 항상 부지런하세요. 항상 주위 치우시고 항상 쓰레기통 비우시고 또 나무 이렇게 잎사귀 같은 거. 경비원은 경비 업무만 해야 하지만 각종 위험한 일과 잡무에 동원되는 게 현실입니다.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을 하려면 돈이 들잖아요. 그리고 뭐 경비들 시켜서 하면 뭐 또 엉간한 일은 또 해내고 하니까. 관리사무소와 일부 주민은 다친 경비원이 자발적으로 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그냥 이렇게 고의로 했다니까 왜 바지를 친지 난 이해할 수가 없어 지금. 우리가 그거 나 있는 동안 한 적도 없고 난 몰라 그거는 모르겠고. 하지만 다친 경비원 말고도 다른 경비원도 올해 초 가지치기 작업을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따져볼 계획입니다. JTBC 이혜선입니다. 지난달 길을 건너던 60대가 지게차에 치여 숨졌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지게차 정면에서 일어난 사고였는데 운전자는 사람이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지게차 운전석에서의 시야가 어떤지 저희 이승환 기자가 여러 각도로 실험을 해봤습니다. 길을 건너던 여성이 뭔가를 보고 놀라 멈춥니다. 순식간에 16톤 지게차가 여성을 들이받습니다. 운전자는 보행자가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지게차 운전석 시야는 정말 좁은 걸까? 평범한 2차선 도로입니다. 제가 지금 길을 건널 건데요. 지게차 운전기사의 시선에서 보행자가 어떻게 보이는지 실험해 보겠습니다. 지게차가 천천히 횡단보도로 다가갑니다. 오른편 인도에서 사람이 걸어오고 있지만 잘 보이지 않습니다. 지게차 앞부분에 나란히 달린 기둥 때문입니다. 다른 곳으로 이동해봤습니다. 주행 내내 운전자는 수시로 고개를 돌려 주변을 살핍니다. 길 모퉁이에서 우회전하는 순간 맞은편에서 길을 건너던 보행자가 그제야 시야에 들어옵니다. 지금 거의 안 보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승용차까지 한 대 정도는 안 보일 그 사각 지역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죠. 시야는 좁은데 무게는 많이 나가다 보니 제동거리는 깁니다. 일반 차량과 달리 뒷바퀴로 방향을 바꾸는 것도 문제입니다. 회전 반경이 좁아 근처에 있다간 차량에 쉽게 휘말릴 수 있습니다. 장비 자체가 중량이 나가다 보니 브레이크 잡는 데도 밀리는 현상이 많이 있고. 지게차를 포함한 건설기계 교통사고는 매년 2,500건가량 발생합니다. 안전교육 범위가 작업장 안에서 벌어지는 상황에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공공도로에서도 운전하는 것을 전제로 그런 근로자의 이런 역량이라든가 안전의식들을 좀 계속 제고할 수 있는 교육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행자들은 지게차의 특이한 구조도 신경 써야 합니다. 차량 앞부분에 짐을 들어 올리는 포크가 길게 뻗어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지게차가 주행할 때 보행자분들께서는 보통 한 3m 이상 거리 간격을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방 충돌 방지 장치처럼 지게차가 도로를 달리는 데 필요한 안전장치 개발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 심폐소생술을 제대로 배우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박상욱 기자가 직접 교육을 받아보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태원 참사로 심폐소생술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문의는 들어오고 있고요. 기관에서 많이들 문의를 하세요. 단체에서. 학교도 적극적입니다.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2군데 정도 11월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가족과 주변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제가 이제 손주를 보고 있어요.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으면 좀 자신감을 얻을까 싶어서. 직접 교육을 받아봤습니다. 먼저 의식과 호흡이 있는지 확인하고 119에 신고합니다. 두 손을 깍지 끼고 1분에 100에서 120회 속도로 가슴을 5cm쯤 아래로 누릅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더 효과적입니다. 오른쪽 쇄골뼈 아래와 왼쪽 겨드랑이선 아래에 패드를 붙이고 제세동해야 합니다. 버튼을 누릅니다. 응급 상황에서 의료진이 도착하기 전 4분을 저희가 골든타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그러한 상황에서 즉시 대처를. 교육은 각 지자체와 보건소, 소방당국의 안전체험관과 대한적십자사 등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 네, 내일부터 본격적인 초겨울 추위가 찾아올 거란 예보입니다. 강원 북부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울의 아침 기온이 0도, 체감온도는 영하권이겠고 강원 철원은 영하 5도를 보이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일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진정한 애도와 위로를 신청하는 건 역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다. 지금 전해드릴 영상에 달린 댓글 중 하나입니다. JTBC의 디지털 콘텐트
D-이슈로 뉴스룸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Sorry, we close. Yes. 애도하는 마음에서 문을 닫는 건 맞는데 소방사 분들이나 뭐 경찰 분들이 뭐 이렇게 들어가서 잠깐 쉴 공간이 하나도 없잖아요. 여기. 여기 와서 인터넷이라도 쓰시고 잠깐 커피라도 하나 드시고 가시라고 해서. 그때 저희 매장이 운영 중이었었고 비명소리라든가 울부짖는 소리가 매장까지 들렸었고요. 그날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구하려고 애쓰신 거를 제가 직접 봤기 때문에 모른 채 할 수가 없었고요. 이태원에서 장사를 하는 입장에서 저희도 뭔가 도움이 되고 싶어서 그런 뭐 영업 손실이라든가 가게에 있는 피해라든가 이런 거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요. 영업을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도리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 제자리에서 조용하게 할 수 있는 걸 찾다 보니까 헤아릴 수는 없지만 같은 나이대로서 청춘 즐기고자 갔을 뿐인데 예기치 못할 사건에 희생되고 그 당시 심정이 어땠을지 너무 그렇죠. 제가 이태원에서 일하고 있고 119 맞은편에 있는데 일하고 있는데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소방서 분들도 오셔서 고맙다고 하셨고요. 경찰 분들도 오셔서 감사하다고. 제가 그렇게 크게 해드린 게 없는데 다 인사하러 와주셔서 오히려 더 창피했습니다. 근무를 하시는 분들께서 조금이라도 저희 매장에서 위로를 받으셨으면 다들 힘드시겠지만 각자의 분야에서 할 일들을 찾아서 열심히 사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